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해주시죠. 금요일도 저희 생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홍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쉬어가는데 네. 0.29%, 0.46% 양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사실 코스피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낙폭 만회하면서 마감했잖아요. 네, 저희가 중간에 네. 이제 댓글로 건강한 조정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드렸다가 이거 2%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좀 했었어요. 네. 잠깐 쉬어가다가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잠깐만 앉아 있으려고 그랬다 이거 눕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0.25% 하락 정도로 일단은 좀 쉬어간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면 S&P 500이 장중에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내려오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엔비디아도 계속 좋습니다. 맞습니다. 마감 종가 기준으로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거의 좀 근접해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조금 또 빠르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는 일단은 좀 형성이 되고 백악관에서는 또 관세 유예 좀 더 시켜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얘기가 확정은 아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7월 시작하면서 또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6월 마무리하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선물로 좀 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 일단 안내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인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갑니다. 네, 인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는요, 저희 NH투자증권 월요일의 남자죠. 이혁진 차장님과 또 구혜영 차장이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채권에 관심 있는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채권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장소 한번 확인해 주세요.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입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세미나 했을 때 반응 진짜 좋았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여러분 고견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 중심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구 한번 가볼까요?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요, 저희 쿨준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과 이현주 부장님이 또 투톱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투자 전략 한번 짜보고요. 하반기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날짜 체크 한번 하시죠. 7월 9일입니다. 수요일. 너무 앞서갔네. 7월입니다. 7월 9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이건 장소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두 세미나 모두 지금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금방금방 찹니다. 맞아요. 네,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말고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클릭하셔서 미리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뭐 어제 오늘 조금 약하다, 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상반기 후반에 달린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뜨겁게 달려왔는데 불장이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만 불장이 아니라 최근에 또 불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불동산이라는 너무 이야기가. 뜨거운 특히 서울 부동산. 맞습니다. 뭐 서울 전역이라기보다는 뭐 또 일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퍼져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맞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로 상승을 하면서 그만큼 뜨거운 시장이 지금 부동산인데 여러분들도 갈피를 못 잡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금요일 날 저희 2분만 나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우리 정보현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박사님.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 우리 박사 공부를 또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우리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고민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선혜 씨 진짜 요즘에 저희가 주식에만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너무 뜨겁다라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지금 뭐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는 기사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느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 이제 불동산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표현을 듣는 순간 저도 무릎을 탁 쳤는데요. 이게 딱 정확하게 현재 물론 일부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좀 전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선이라는 큰 굵직한 이벤트가
그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이제 정책 측면에서 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선거 이벤트를 딱 직전과 직후로 나눴을 때 그 흐름이 딱 변곡점처럼 딱 변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도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어져 오던 흐름이 당분간은 이제 새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되거나 첫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5월 달에도 일부 지역 상급지 중심으로 그 상승세가 6월 달에 더 커진 모습이고, 이런 이제 오름세가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강남 집값 막 다락같이 올라가면서 음마 아파트, 금마 아파트 얘기 나왔을 때 2004년부터 5, 6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018년부터 2021년 뭐 이런 이제 대세 상승장을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의 좀 국지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내는 이런 상승세는 가장 뜨거웠던 온도로 지금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로는? 네네. 지금 부동산을 사실 공부하시고 네. 이 업을 가진 지가 네. 몇 년 되셨죠? 실례지만. 지금 이제 한 17년 정도 됐죠. 17년 2007년부터 전문가인 정 부장님께서 가장 뜨겁다. 처음 보는 또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얘기했던 토지였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요인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토어 구역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좀 회복하지 못해서 수요자들이 이제 정책에 좀 의존한다라기보다는 그 시장 안에서 해법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게 있었고, 작년 연말부터 특별한 이제 규제나 어떤 그 정책 이슈는 좀 무풍지대였잖아요. 네. 새 정부 출범까지 정책에 대한 공백기가 있었고,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선호로 하는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 3년 동안 새 집이 없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2023년, 24년을 겪으면서 조정은 짧고 회복은 대신에 좀 빠르고, 뭐 이런 이제 학습 효과가 여러 가지로 좀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또 요번 장에 올라타지 못하면 또 많은 또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된다라는 심리가 좀 결국에 심리였던 거고,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공식처럼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제가 역대급으로 좀 뜨거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이나 이제 중개업소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보다 뭐 몇 억 이상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일단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가격에서 결정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의사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서 한 번 더 올린다던가, 한 번 더 올려요? 네, 걷어들인다던가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뭐 코로나 시기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매도인의 그 계좌를 받느냐 마느냐,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하느냐 마느냐 정도였는데, 뭐 지금 이제 작금의 분위기는 뭐 그것보다 한 번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초에 그 다들 이제 뭐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대선을 마치고 나면은 상반기 조금 약하고 하반기 좀 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작년 재작년의 흐름을 봤을 때 상반기 때 오히려 좀 더 그 시장은 좀 달리고, 하반기 때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약세를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빠른 이제 오름세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속도도 빠르다. 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이게 사실 위약금이잖아요. 그렇죠. 위약금 2배를 뭐 더 물고서라도. 그렇죠.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뭐 배액 배상이라고 해서 그 이제 계약금을 좀 보내죠. 계약금을 보내고 나면은, 근데 이제 집주인 매도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불과 한 1, 2주 만에 호가가 뭐 1, 2억씩 올라가면 그 계약금 뭐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받은 거를 물어내더라도 가격이 더 많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제 물어주고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뜨겁다라는 거예요. 네, 뜨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숫자로. 이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어제 오후에 이제 부동산원 자료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국의 부동산 네. 상황 저희 수치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목요일 날 오후에 발표된 한국 부동산원 이제 주간 아파트 전국의 이제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뭐 매매와 전세 서울 수도권 전국이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사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방은 매매와 전세가 다 소폭 0.01%, 0.03% 하락했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이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드캐리 했다. 뭐 멱살 잡고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서울은 이제 주간 단위로 0.43% 이제 6월 넷째 주 올랐고 지난주 0.36%보다 0.07%. 네. 그러니까 하루에 0.01%씩 상승을 했던 수준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추세가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6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간 단위로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 이게 연간 단위로 하게 되더라도 뭐 20% 이상 상승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한강벨트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강벨트가 뜨거웠고 그러니까 토어구역으로 묶여있는 4개 행정구를 제외하고 마포구와 성동구 특히 이제 성동구가 0.99%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고요. 저 제 눈으로 좀 의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0.01 빠진 1%잖아요. 네. 그러니까 52주인데 그럼 이제 50% 정도로 심플하게 연환산이 가능한 건데 야. 마포도 0.98%.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개 행정구가 1%씩 올라간 거죠. 이 주간 단위인 거잖아요. 네,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1% 올라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오르진 않겠지만 네. 단순하게 52주를 그렇죠. 곱해보면 진짜 그러니까 연 단위로는 50% 오를 수 있다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단리가 아니고 지난주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리 개념으로 올라가는 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뭐 1, 2주 사이에 1, 2억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 숫자로도 네, 실제로 나타나는 거네요.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6년 9개월 만에 서울시의 주간 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이제 성동구나 마포구의 한 약 1% 가까운 주간 상승률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런 주간 단위 통계를 발표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발표를 한 이후에 네. 예, 이런 모습들이고 나머지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뭐 영등포구나 뭐 다른 동작구나 뭐 광진구들도 0.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지역들은 좀 뜨거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뭐 과천도 한 0.5% 상승을 했고요. 네. 연간 단위로 과천은 이제 7% 상승을 했고 이런 이제 주요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이제 음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점점 이런 이제 지역별 이제 차별화되는 국지화되는 모습들이 뭐 소위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빨갛게 나와 있는 서울만 0.43%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뭐 부울경도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광역시권들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광주, 전남, 제주. 그러니까 저도 댓글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고 네.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울부터 부산, 제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였고 다만 이제 기울기 폭만 달랐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네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네. 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지역마다 방향을 이제 다르게 잡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이제 뜨겁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우린 아직도 악성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됐고 우린 되게 차가운데 저분은 왜 나와서 자꾸 뜨겁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요.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좀 지역별로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부동산도 그러면은 지역별 전문가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렇죠. 이게 조금 네. 비약을 해보면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지금 현상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키 맞추기, 갭 맞추기 이제 하나가 오르니까 옆에도 서서히 퍼져나가는 건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서울 집값이 뜨면은 수도권까지 그게 좀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건설 경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전만큼 갭 메우기나 풍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핀셋 규제라고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전 국토에 약 절반 가까이가 40%가 규제로 있었기 때문에 네.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탄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3월 24일 날 투어구역을 행정구 4개로 확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서울의 진입 수요가 강남을 들어가고 싶어 하지 강남을 못 들어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 있는 성동구로 그게 수요가 같은 수요가 아니다 네. 라고 해서 풍선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는 이제 반사이익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는 실거주가 전제되지 않는 주택 취득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는 곳이 성동구랑 마포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곳도 벤치마크를 좀 해서 가격 시세를 좀 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한 3, 4개월 지나가니까 5월달, 6월달 특히 이제 요번 달 네. 마포와 성동의 어떤 시세 약진이 좀 두드러진 모습들이 있었고 이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만큼의 속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한강벨트만 올라가는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언급을 안 드렸지만 노도강이나 다른 외곽 지역도 상승세는 한 0.1% 정도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 추세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역도 소폭 이렇게 오름세는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전만큼 속도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네. 예측하시는 분석하시는 것도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기억하는 왜 네. 이게 점점 퍼져서 정말 예. 부동산 포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네. 더 급해지고 네. 이런 현상까지 갈 거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 아니면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양상이. 그러니까 양극화가 조금 네. 더 심해질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이게 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일부 지역 그러니까는 네. 한강 벨트와 뭐 주요 이제 토어 구역이 묶여 있는 곳들에 대한 이제 포모는 이제 저번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 네. 가격선도 그 지난 상승장보다 한 30% 가까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더 뜨겁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화되어 있는 이제 잠실 경우에 엘리트레파라고 하는 그 S 리센츠 단지의 5구 타입이 전용 5구 타입 20평대잖아요. 25평이 지금 이제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30억대 가격이 됐기 때문에 2023년 뭐 그때는 이게 이제 30평대, 30평대도 뭐 20억 초반에서 상승장 때 이제 27억 갔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벌어졌으니까 이쪽에 대한 포모는 더 세진 것 같긴 한데요. 반면에 꼭 이쪽을 이 열차를 꼭 내가 탑승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좀 가는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제 외부로 확산되는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광역시는 여전히 쉽진 않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공급과 함께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이 수요를 이제 관심을 다른 광역시로 돌리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의 물대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를 추세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까도 보시다시피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리 저점을 좀 다지고 있고 악성 미분양 25,000호는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구제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미분양 볼륨은 뭐 8만 호, 7만 5천 호에서 지금 한 6만 후반대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착공도 많아지고 있고 지역별로 좀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교통망 확충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도 좀 올라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포모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좀 감소할 것 같지만 또 옆으로 좀 퍼질 것 같다. 그리고 지방도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정책 얘기를 이제 해주셨으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네. 좀 나오기 시작하죠. 아, 비판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언론상에서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집값 상승률을 보니까 이 대책은 언제 나오는 거냐, 정책이 없는 게 정책이냐, 뭐 이런 비판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정부에 맞춰서 저희도 정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대선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안 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표방을 했었기 네. 때문에 공급 위주로 정책이 나올까?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죠. 이제 예정되어 있긴 한 거죠. 예, 어떻게 네, 보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이제 그 주요 공약 중에 네. 하나가 그러니까 서울 강남 지역에서 저는 유세 운동했던 그 현장의 어떤 그 워딩과 코멘트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억지로 누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비싸게 거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하게끔 하고 네. 세금을 좀 거두면 되고 이거를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지 않겠다. 근데 이 앞에 세 글자의 워딩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예.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다섯 곳의 유세장을 다니면서 했던 이제 가급적.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안 쓰겠다지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급을 일단은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게 있고요.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세금을 안 건드리는 쪽으로 일단은 그 여론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규제 카드를 꺼낼 때 세금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그 이렇게 불처럼 오르고 있는 열기를 좀 짓누를 만한 것이 직방은 사실은 대출 규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금이 아니면은 공급인데 네. 공급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당분간은 없고. 그렇죠. 그럼 지금 네. 만질 수 있는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구매력과 직결돼 있는 게 대출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공급은 이제 예전에 뭐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비탄력적이라서 내일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네. 수요를 건드릴 만한 정책인데 이게 세금과 대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 도입이 예정이 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1.5%가 수도권의 경우 좀 더해지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이제 30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40년 이상 이제 초장기 상품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그 부담액이 매달 좀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 중단을 시키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는 거 취급 중단시키고, 은행 가서 하는 거 말고 뭐 대출 상담사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취급 중단시키고 이러면서 아마 대출의 문턱을 많이 높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눌러졌을 때 원래 생각했던 중기적 또는 요번 정부의 5개년의 어떤 이제 로드맵이 좀 그때 좀 나와 좀 줘야 되는데 세금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안 건드리겠다지 네. 지금 현재 세금 체제는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가 내년 5월까지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중과가 유예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올라가는 이제 분위기를 보면 유예가 연장되거나 뭐 중과가 폐지될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년 5월에 이제 중과가 그 중과 유예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주택자는 뭐 장특공도 받을 수가 없고 일반 세율에서 이제 20%에서 30% 더해진 중과를 이제 적용받기 때문에 네.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는 매매 계약을 해야 돼서 아마 계산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과 체제입니다. 예, 그리고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이제 공시가격 뭐 현실화율, 뭐 공정시장가격 비율 이런 걸로 이제 과표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렇게 좀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금 이제 중과가 되는 이제 구조가 돼 있고 여기서 정책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 네. 지금 마포랑 성동도 묶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어구역뿐만이 아니라 그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네. 이렇게 뭐 투기 이렇게 투기 지역 이렇게 묶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되는 규제가 패키지로 이미 세트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서 양도세 중과 뭐 다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재건축이 또 활발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그 재건축은 이제 그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수도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니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그 이제 조합원지위 양수도가 금지된다는 얘기는 매매를 못 하니까 네. 자 이제 재건축 배 떠납니다. 선착장에서 올라가실 분들은 이제 도착할 때까지 못 내려와요. 배가 시동을 걸었어. 네. 아 맞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값 받고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꼭 뭐 사업 완료 이후에 새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 내가 필요하면 팔고 나와야지가 아하. 금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 재건축 사업 완료라고 하는 이 대오를 함께할 조합원들은 이제는 도착할 때까지 배에서 못 내리는 거고. 진짜 한 배를 탄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이 그림에서 빠질지 말지를 네. 좀 정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요번에 그 규제 지역 확대 검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봐야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는 그 말씀드린 이제 취급 중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턱을 높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 1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대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검토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이? 지금 이미 이제 이제 고가 지역들은 15억 가지고 이미 진입이 안 돼요. 네.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면은 그 중위 가격은 그거보다 높긴 하겠지만 어쨌든 웬만한 어떤 이제 한강 벨트를 제외한 지역에 뭐 이제 전용 84 타입 국평은 다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서 저는 투기보다는 이미 올라간 상승장에 나도 지금 올라탈까 말까 고민하는 정말 실수요자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작 규제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미 예전에 올라간 거에 편승하신 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이제 실수요로 들어오셔야 되는 중가 또는 중저가 지역에 이게 규제가 더 크게 올까봐. 그럴 우려는 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예전 2019년 12, 16 대책처럼 무주택자한테까지 규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한테는 직격적으로 올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카더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전세보증금을 안고 사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네. 전세보증금도 DSR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 아 전세까지. 네네네. 네. 근데 전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금융이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이제 사금융이라서 대출기관을 통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SR에 포함이 되질 않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DSR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면 요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세 가격은 상승하긴 했지만 좀 더디게 움직였던 반면에 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40% 초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관구 같은 지역들은 아직도 60%가 넘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사실 외곽 지역으로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질 텐데 이미 전세를 안고 사는 순간 전세 보증금 자체가 이미 DSR을 다 꽉 채워버립니다. 그럼 추가로 내가 필요한 자금을 융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 지역으로 갈수록 전세 보증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출의 여력은 더 커지는 이런 이제 역설적인 좀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좀 긍정적일 예, 것이다. 좀 짚어서 그리고 시장은 그 좀 한번 쉬어갈 만한 명분도 필요하고 이런 단기간에 이런 급등세도 저는 유례 없이 좀 나타났던 모습도 처음 봤기 때문에 뭔가 나오면은 한번 누그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당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좀 많잖아요. 그때 그렇죠. 사실 이제 누르면 오히려 튀는 게 그렇죠. 부동산이다. 맞아.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활활 타는 걸 좀 눌러줘야 되나? 아니면 이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맡겨야 되나? 어디를 좀 짚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규제 일변도로 시장이 정책이 좀 유지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요자들에 맞춰서 가격을 낮추다 보면 공급 사이드의 그런 수익 구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들이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건데 뭐 이거를 단기와 중기, 장기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호 구역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정책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질 않아요.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호 구역 효과 몇 달 안 갑니다. 네. 가격 조절 차원에서는 물론 거래는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대출 규제도 6개월 이상 가질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은 누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 억제에 직방이라 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좀 하고요. 네. 대신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이걸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걸로 일단 신경 마취 해놓고 이제 반응 안 하게끔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하는 지역에 당장의 공급이 내일 입주하는 물량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뭐 1년, 2년 있다가 나올 거니까 네. 지금의 조급함, 포모 없어도 돼. 그때 가서 물량 많아.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좀 중기적인 플랜들. 저는 그럼 그게 뭐야? 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뭐 한강벨트가 될 수 있고 서울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좀 입지 좋은 신도시 같은 지역에 공급 시그널 확실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공급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급할 수 있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폐지도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공사비 증액이나 분담금 이슈가 많아서 그 사업성이 안 맞아가지고 정부는 규제를 풀었지만 사업진도 못 나가는 뭐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강남은 내버려둬도 그냥 조합원들과 시공사가 알아서 재건축 하잖아요. 네. 여기는 뭐 집값이 30억인데 뭐 분담금 3, 4억 나와봤자 집값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고 심지어 네. 분담금도 시공사가 굉장히 뭐 집단 대출 많이 해줘요 오히려. 근데 노원구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재건축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시공사가 아무도 입찰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애인 없습니다. 저 애인 구합니다 했는데 아무 이성이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쪽은 네. 공공이 좀 나서서 지원을 좀 해줘야죠. 그러면서 이게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되면 굳이 내가 다른 지역에 신축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노원구나 도봉구의 재건축 사업장도 내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좀 단기 급등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빨리 들 수 있는 뭐 소화제를 주고 나중에는 이제 좀 체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좀 이런 정책이 적절하게 믹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옛날 그 장미의 전쟁에서 장미 선택 못 받으면 혼자 그랬죠. 옛날 저도 좋아했어요. 부장님 근데 저는 조금 오늘 내용에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선혜 씨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뛴다. 네. 뭐 이런 뭐 저는 왜 부동산이 이렇게 진영 논리로 해석이 돼야 되지라는 네. 의문도 들긴 하는데 예. 이게 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진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네. 진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철학이 실제로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는 상승을 하게 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정책이나 그 정권의 성향만 가지고 100%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은 좀 가능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공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성향뿐만이 아니고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권은 이제 큰 정부를 표방을 하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복지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추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재정이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개인의 부가 국가의 부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 가격도 그렇고 실물 가격이니 부동산 가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뭐 가격에 영향이 있겠지만은 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실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영향도 있었는데요. 이게 100% 꼭 떨어지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쭉 예전부터 시계열로 땡겨 보면 노태우 정권 때는 이제 대표적인 보수 정권이잖아요. 근데 이때
서울과 전국의 집값이 가장 높게 상승을 했었어요. 정권 초기와 말기에 가격이 똑같이 70%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대적인 배경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였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체감할 수가 있냐면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가 세종. 그쵸, 세종시, 네. 강원도 원주. 이제, 예, 그만큼 이제 매년 하나씩 세종시가 붙는 거예요. 체감이 그러니까는 1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고 무려 네. 4년 만에 발표한 지 4년 만에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면서 서울은 그때부터 절대 인구 감소했고 집권 말기 때는 집값 잡혀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IMF가 있어서 진보 정권이지만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부양 쪽으로 좀 갔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요때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 뭐 종합부동산세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그 서울이나 이제 주요 요지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정비 사업을 촉진시킨다라기보다는 네. 여길 내버려 두고 그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보통 선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말씀드린 1기 신도시 제외하면 2기 신도시 판교나 동탄, 위례 그리고 3기 신도시 뭐 남양주 왕숙이나 뭐 부천 대장 네. 이런 곳들이 다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고 아하. 3기 신도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발전과 이런 신도시 개발을 좀 선호하고 이제 보수 정권은 효율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역세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여기다가 더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이제 지역적인 어떤 네. 형평이나 그런 균형 발전보다는 있는 곳에다가 좀 더 집약적으로 고밀 개발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게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세계적인 뭐 정책 흐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돈이 맞아요.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돈이 그렇죠. 풀렸던 돈이 시기. 풀리니까. 네. 뭐 이런 예, 좋은 포인트 말씀해 네네. 주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서 돈이 풀리면서 올라갔던 것도 있었고요. 예전에 IMF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은 이제 리먼 쇼크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가면서 그때는 이제 하우스푸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정책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떤 큰 흐름이 배경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짚고 2부로 갈까요? 전월세 네. 흐름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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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흐름은 매매 가격처럼 급등하진 않고 완만하게 상승은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전 고점을 전세든 매매든 이제 2021년 3, 4분기부터 2022년 1, 2분기를 꼽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한 90에서 9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와 비교하면 아직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근데 최저점이었던 뭐 2023년 1분기랑 비교하면은 한 10% 정도 올라온 듯한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까지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도 지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이 크지 않은 안정화되어 있으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에 있는데 앞으로가 많이 좀 우려된다라는 분위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어구역 지정을 하면서 실거주가 동반이 돼야 매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일단 전세 매물이 많이 감소가 됐고 네. 오늘 제가 출연하기 위해서 그 매물 증감을 좀 봤더니 뭐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한 3% 이상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되는 속도도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은 뭐 서울은 0.1% 정도, 경기는 0.03% 정도, 그리고 아직 그 새 집이 다 주인을 못 찾아간 미분양 이슈가 있는 곳들, 뭐 대구나 강원, 경북 뭐 이런 곳들은 아직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좀 변동폭이 좀 적고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매매 아까 보여주셨던 숫자에 비하면 네. 그렇죠. 진폭이 좀 이렇게 좀 적기는 하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네. 광고 좀 듣고 볼까요? 광고 듣고요. 네.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 고민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 정보영 부장님과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 이제 뭐 정책 대책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뭐 예상 지금 상황 말씀해주고 대책 나오면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 나와야죠. 네.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상담 해주신다면서요. 좋습니다. 우리 미리 들어온 상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길래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서울로 모든 생활을 이동할 수는 없지만 저는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마련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투자 목적입니다.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큰 규제는 없는 마포와 성동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토어제 구역에 묶인 강남, 용산에 풍선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최근 부동산 움직임을 보니까 조금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매매를 해야 더 늦지 않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꾸준히 일부 통해서 했던 얘기하고 네. 완전히 지금 얘기할 게 많은 그러니까요. 그런 상담으로 네. 보내주셨거든요. 마포, 성동 고민하고 있고 규제 때문에 네. 앞으로 규제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실거주 목적은 아닐 그러니까요. 거라는 또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일단 사연을 받았는데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이분의 네. 상담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구독자분의 문의가 네. 제가 그 요새 그 상담하는 대부분의 유형이 이런 이제 이런 유형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강한 갈아타기에 대한 그 상담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지켜보니까 똑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급지일수록 오름폭이 더 크고 이게 가격적인 절대 가격에 이제 수치도 더 크게 나타나니까 하루라도 먼저 좀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얘기는 저의 해법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조만간에 아주 이제 근시일 내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다 여론도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어느 패가 내 손에 쥐어질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자산이 움직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한다는 거는 득보단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하. 그리고 이게 이제 규제 완화나 이런 쪽보다는 좀 그 규제 쪽에 무게가 많이 있어서 네.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는 수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출 쪼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통 작년 재작년 흐름 보더라도 3개월이랑 6개월 정도 흐름 좀 유지된 다음에는 좀 멈춰 가거든요. 네. 피로감도 있고 수요가 이제 더 못 붙어요. 근데 지금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큰 정책적인 변화를 앞두고서 하는 거는 옳지 않아 보이고 좀 발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제 뭔가 규제가 더해지니까 매도인들의 심리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이제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토어제 발표가 되고 나서 급매물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상황에서도 그 제각각 사연이 다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도인이 이제 높아진 호가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는 빠른 거래를 위해서 좀 가격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금매가 순간 피레치처럼 떨어질 때 그 기획을 포착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냥 그 전에 막 높아진 호가를 다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다가 좀 그 카드를 좀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확대로만 되면은 네. 이 전략 유효해요. 근데 토어 구역까지 지정이 되면 이분은 실거주 계획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원천적으로 그 계획이 좀 막힐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투자 측면에서 내가 자산 가치를 보고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거주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 차급지로 옮길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좀 뒤따라와 보이고요. 네. 저는 설령 토어구역까지 그 마포 성동이 묶이면서 실거주 안 할 분들은 아예 진입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곳 찾아가면 되지 라는 말을 차라리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그 막히기 때문에 정책 발표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십시오라는 얘기는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들어가면 물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10%에서 20%까지는 그 하방에 대한 낙폭을 열어두고 지금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시거나 신규로 취득하실 분들은 지금 같은 가격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 가격을 보고 나는 이제 매물을 보러 갔더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실거래 가격에서 1, 2억을 더 높인 가격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 이 가격은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가격이고요. 그 전세 가격은 그 완만하게 계속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동폭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가치가 매매 가격을 높여 올리는 그런 형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여서 서울은 원래 그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매매 가격 10억이면 전세가 5억. 네. 요 정도에서 이렇게 동조화를 띠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세가율 자체가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뭐 이런 곳들은 40% 초반까지 돼요. 30% 후반인 경우도 있어요. 40 언저리로 그러면. 네네. 네. 보통은 이게 재건축처럼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곳들은 전세가가 워낙 낮으니까 이런 곳들만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렇게 낙폭이 좀 벌어져서 네. 전세가가 좀 차오르거나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 두 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임계점을 한 35% 전세가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40%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그 매매 가격이 상승할 만한 어떤 그 추가적인 여력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봐요. 네. 거기다 이제 규제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번 좀 정책을 보고 어차피 제가 볼 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 추세가 많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보고 결정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반대로 관악구 이런 곳들은 전세가 6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오히려 좀 추가 상승 여력 또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다음 차례 타자들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끌고 간 리딩 지역들이 있고 여기 리딩 지역들의 이제 보폭은 이제 상당히 좀 적을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여기 좀 따라서 좀 키 맞추기 할 곳들 오히려 투자성은 여기가 좀 있을 수 관악 쪽이.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관악구처럼 전세가율이 높고 아직은 이제 한강벨트처럼 그 이제 가격 올라가는 폭이 좀 높지 않았던 지역들이 그래서 일단은 정책을 보고 판단하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뭐 길게 보면 그 서울의 중심축이 변하진 않겠죠. 예, 한강벨트나 마포 성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살펴볼 요인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신정부가 주식으로도 우리가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렇죠.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부동산에 이제 쏠려 있다. 이제 이런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이제 어떤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지가 약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번에 따라갈까요? 오를까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동산의 네. 어떤 맞아요. 투자 관점의 이런 좀 마인드를 우리가 뭐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집이 이제 비싼 집, 적은 뭐 싼 집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금융 투자 시장은 이제 접근성도 좋고 뭐 하니까 이제 이쪽을 이제 투자의 관점을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OECD 선진국들 보더라도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월등히 높고 7-80% 정도 되고 다른 선진국들은 다 50% 미만이고 이제 퇴직연금이나 금융투자가 발달한 곳일수록 훨씬 이제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도 금융 자산으로 많이 포트폴리오 가져가죠. 이제 이런 네.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죠. 인구 구조도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 걸로 저도 좀 보고 있어서 세금이나 정책들도 많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똘똘한 한 채 시장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로 좀 더 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제 다른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이제 발제나 제언을 할 때 이제 저만의 이제 피셜이고 뭐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네. 그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심으로 갔을 때 집값 상승의 어떤 투기 세력의 뭐 그런 주범 이렇게 몰아서 다주택자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시키고 세제 혜택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1주택으로만 가야지만 혜택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주택 수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3억짜리 집을 10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강남에 5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더 부자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 더 이제 부동산의 편입 비중이 높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택 수 관점이 아니고 주택 가격 관점으로 세제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5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25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했잖아요. 지금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30억짜리 집 하나보다 10억짜리 집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은 10억짜리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임대로 운영을 해서 민간의 어떤 이제 그 전세 물량 공급 차원의 그런 효과가 있게끔 한다던가 하면은 이게 좀 지역적으로 수요도 좀 나눠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1주택 제한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이제 보면은 약간 산하 제한 정책처럼 부작용이 좀 있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실제로 막 아파트 세 채 있어 해도 채당 1억인데 나는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도 지방에서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야. 매매 자체가 안 돌아서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건 좀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방에서 그러면은 지역은 크게 뭐 수도권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저희 신혼부부인데 아니면은 이사를 좀 가고 싶은데 지금 뭐 매매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다면은 뭐 지방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지방도 광역시권 중심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광역시가 있고 주변에 위성도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시세가 좀 버텨주려면은 인구가 적어도 30만 이상은 유지가 되는 시장이 수급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구 15만 뭐 이하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도 통폐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얘기 돌아와서 대구나 부산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4년 정도 저점을 많이 좀 다져놨어요.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한번 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리고 주택 공급 사이클에 의해서 올라가는 곳들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산의 해수동 같은 경우가 좀 부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부산도 안 될 것 같다. 인구 다 젊은 분들 다 서울로 가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구가 이제 분화되는 속도도 있고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수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건물은 이제 노후되고 감가가 되면서 새 집에 대한 니즈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 지역 내 차별화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해수동 중심으로 가고 대구도 수성구 중심으로 가고 대전도 뭐 서구의 둔산지구나 뭐 노은지구나 뭐 이런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런 이제 뭐 신혼부부나 특공 같은 이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이제 뭐 매매로 인한 거래 원인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이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벌고 가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 발표되고 하면 또 한번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셔서 구체적으로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궁금했던 점이라 7월부터 그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이 좀 더 이제 받기 어려워진다 이런 수요도 있었다 미리 받으려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다가 대출 규제가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은 작년 재작년부터 단계별로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지금 이제 3단계. 그렇죠. 3단계가 최종 단계고요.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상금리가 1.5%가 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원래 2단계가 도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작년 7월에 지방에
그런 PF 사태 같은 게 다 종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2달을 연기했죠. 그러면서 반포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면서 약간 실기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작년 9월 달에 2단계가 있었고 이제 올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3단계. 네, 3단계.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예정이 돼 있었고 이거에 대한 효과는 연봉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이제 급여 생활자가 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기준으로 따질 때는 집값의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대출 총액이 되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그 주담대가 계속 증가세 측면에서는 네. 그 효과가 좀 있을 거고 정부가 얘기하는 대출 규제는 이건 이제 기본값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대출을 더 한다. 예, 이렇게 규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영향이 있을 예, 것이다. 다음번에 왔을 때는 드디어 이제 좀 누그러들었네요.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상이. 네. 알겠습니다. 정보영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네. 살펴보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 뜨겁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네. 거를 차분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정부 대책 나오면은 그때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한 0.3% 현재 나란히 하락세 좀 네. 이어가면서 방향 보고 있어요. 그렇게 뭐 이 정도에서 약간 약보합권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시장 진행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 금요일이죠. 6월에 네 상반기 이제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됐나요? 월요일이 네.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이 준비를 해야 될 6월이었고 또 그러니까요. 7월을 또 7월 이제 하반기 들어가네요. 네. 이제 월요일이 이제 30일 진짜 그야말로 상반기 마지막 날이니까 네. 저희 이혁진 차장님 월요일에 나오시면 7월 얘기 본격적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